주진우 기자님. 네.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권이 혼을 중시하기 때문에 혼을 중시한다. 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무당들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최순실과 정윤회 주변에 점쟁이들의 뜻에 따라서 국사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성형수술과 그 날짜들 그리고 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도 다 점쟁이가 받아준 날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 성형수술? 성형수술을 그와 관련된 여자분들이 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얼굴에 뭘 맞는 것도 점쟁이의 조언이라고 저는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도.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상만 얘기 안 했는데 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그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가는가 그런 거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심기, 혼, 기분, 기운 이런 거에 나라가 좌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무찌르거나 누가 총으로 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근데 이 부분은 신부님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에라도.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세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단죄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 현대사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리수를 던진다거나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일을 저지를까봐 저는 좀 두려운 그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그런 결정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이 무속인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이 잘 살거나 행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보세요. 우병우 우리 편이야. 내 새끼야. 지켜요. 최순실 절대 안 돼요. 왜 김제동을 국감에 부른다 만다 계속했겠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실을 국감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틀 3일 동안 김제동을 잡아서 끌고 다녔습니다. 최순실 얘기가 계속 나오자마자 이정현이 단식하고 나섰죠. 그다음에 언론은 다 이정현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속 묻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힘이 있어서 최순실, 차은택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국감을 왜 보이콧합니까? 최순실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이 정권이 힘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뭐 관료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공포가 국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금세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권은 이 배는 물이 뒤집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정권은 거의 그 끝을 다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결국 신부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요. 최순실과 정윤회와 최순실 딸을 위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움직였고 삼성이 어떻게 움직였고 다른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고 법무부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런 부분은 금세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이 책이 좀 잘 되면 이 대형 프로젝트를 그 1월 중에 런칭하려고 합니다. 최순실 프로젝트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걸 보니까 상당 부분 취재가 됐다라고. 취재는 거의 끝났습니다. 취재는 끝났는데 저는 최순실 정윤회 문제에 대해서는 12월쯤 시작하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정권이 좀 힘이 있고 워낙 그리고 그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서 그 청와대 직속 체제가 너무 견고해지기 때문에 최순실은 어떻게든 지금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말 내년이 되면 저는 거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선 주자들,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여서 그런 구도에서 조금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많은 취재가 돼 있습니다. 네. 정윤회는 왜 이혼을 했을까요? 정윤회하고는 사이가 원래 좀 나빠서 싸우면 한 사람은 후라이팬을 한 사람은 과도를 들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는 나빴어요. 근데 사이가 나빴다고 해도 삼각관계에 있는 그 삼각형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와 정윤회,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정윤회와 최순실 관계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었죠.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정윤회를 봐주던 점쟁이가 구속됐어요. 지난 총선에. 구속된 이유는 또 이 점쟁이가 민주당 누구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역학관계에서 갑자기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이 틈이 더 벌어졌을지는 모르는데 정윤회 뒤를 봐주던 점쟁이와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청와대와 정윤회의 관계는 저는 멀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런 비선의 그 농간이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네요. 아니, 우리는 비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순실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와야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게 비선이 아니라면은. 아니,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총을 맞고 성북동에 처음 살았었어요. 성북동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집안을 봐줬죠.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최순실 씨가 봐줬고 그런데 박근영 씨가 그때는 결혼을 해서 성북동에 살고 옆집에 박근혜 씨가 살았죠. 그러면 박근영은 신동욱하고는 나중에 만난 거고요. 나중에 만났고 그때는 어떤 재벌가 이 건너편에 있는 재벌가죠. P기업 그 기업 풍산 그렇지. 그 기업체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고 결혼 관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씨 집안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그때 최순실이 그 뒷정리를 해주고 그 일을 봐주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박근혜는 언니는 최순실의 얘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누군지는 아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현대사 얘긴데 뭐 자꾸 신 뭐 그렇게 뭐 미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대사 콘서트에서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는 안 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최태민 관련해서 다 만났지. 다 만났어요. 중앙정보부 출신. 그런 사람도 만났죠. 그리고 직접 조사한 사람도 만났고요. 그때도 MB 정부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2007년에 이명박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하고 최태민의 이런 관계를 쟁점화한다면은 이건 정말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정두원 전 의원도 그런 얘기했었고요. 뭐 최태민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더 조금 저속하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박근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굉장히 험한 단어를 써가면서 당신들을 실망할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김현철 씨도 그런 얘기했었죠. 김현철 YS 아들. YS도 직접 얘기했고 이 칠푼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알려주든가 그러면. 그 얘기가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만 이게 사실과 부합한다고 해도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가 뭐가요? 예컨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재판받은 얘기만 하나 할까요? 그러시죠. 아니 제가 구속당할 뻔했던 얘기가 5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 얘기가 처음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2007년에 유경재단으로 갑니다. 유경재단은 박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박지만 씨하고 잘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박근혜
그 박근혜 씨는 그 전에는 영남대학교하고 정수장학회를 그 관할하게 돼 있었죠. 예. 유경재단도 그 박근혜 씨가 하다가 박근혜 씨가 그 박근영 씨한테 줬죠. 동생한테. 근데 그래가지고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탄원서를 썼습니다. 노태우 정권에. 최태민의 그 악귀의 소나기에서 언니를 구해주세요 하고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예. 언니가 아무 말도 안 듣고요. 저 최태민 저 사이비 말만 듣고 저 사람의 그 예지몽과 그 점에서 놀아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뭐 미신만 따른다면서 구해달라고 하죠. 네. 박근영 씨의 멘트는 더 구체적인데 여기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사는데 박지만 씨가 갑자기 그 박근영 씨를 버리고 박근혜 씨 쪽으로 가죠. 예. 그리고는 박근영 씨가 남자를 만납니다. 신동욱 씨를. 그 상황에서 유경재단을 뺏으려고 박지만 씨 쪽에서 깡패를 보냅니다. 조직폭력배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영 씨가 또 깡패를 사서 막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네. 제가 리베라 호텔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서 깡패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깡패들이 가는 거예요. 네. 어디 가냐니까 어린이회관에 세종대 앞에 있는 어린이회관에서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아니 자기네들 재단일 봉사활동 좀 한다고. 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박씨 집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을 들여서. 그래서 깡패를 계속 들이고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깡패를 들여서 싸워요. 그 분규는 크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도 싸웁니다. 그래서 저 법원에서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박지만 측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200명 동원해서 조폭이 있는 데한테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해결사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 도망갑니다. 한센인이 그 해결사로 나선 거죠. 그래서 도망 나온 깡패가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어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도 절대 무섭지 않았는데 문둥병 환자들은 무섭더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까고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싸움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박지만이 부른 한센인들이었어요? 그쪽에서요. 근데 그 한센인의 그 우두머리는 임두성이라고 한센 그 조직폭력배였고 전과 10몇 번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한센병 조폭의 오야봉이었죠. 그 사람이 동원한 그 한센병 환자들에 의해서 유경재단 그 분규가 정리가 됩니다. 2007년에. 그리고 임두성이라는 그 한센병 보스는 전과 10몇 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됩니다. 비례대표 2번이었어요. 여자가 1번이고 남자가 2번인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남자 1번을 그 임두성 그 한센병 환자 박근혜를 쫓아다니고 박근혜 앞에서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규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마무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 박근혜 집안의 오촌들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박지만이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박지만이 살인을 교사했다 이런 내용이 재판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구속될 뻔했었죠. 무죄 받았지롱.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더 해도 되지롱.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움직일 때도 네. 그 뒤에도 무속인들이 있어요. 박근영 씨 뒤에도 있고요. 저쪽 쪽에도 있었어요. 정윤회 씨가 7시간대 세월의 네. 7시간대 네. 자기가 너 박근혜하고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점쟁이하고 있었는데 다른 점쟁이하고 있었다. 네, 그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점쟁이하고 알리바이가 다 맞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점쟁이하고 있었고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누구 성형수술? 성형수술을 그와 관련된 여자분들이 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얼굴에 뭘 맞는 것도 점쟁이의 조언이라고 저는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도?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예상만 하세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근데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로 말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그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가는가 그런 거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 오직 그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심기, 혼, 최순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실을 국감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틀 3일 동안 김제동을 잡아서 끌고 다녔습니다. 최순실 얘기가 계속 나오자마자 이정현이 단식하고 나섰죠. 그다음에 언론은 다 이정현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속 묻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힘이 있어서 최순실, 차은택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국감을 왜 보이콧합니까? 최순실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이 정권이 힘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뭐 관료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공포가 국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금세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 정권은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리수를 던진다거나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일을 저지를까봐 저는 좀 두려운 그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그런 결정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이 무속인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이 잘 살거나 행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보세요. 우병우 우리 편이야. 내 새끼야. 지켜요. 최순실 절대 안 돼요. 왜 김제동을 국감에 부른다 만다 계속했겠습니까? 주진우 기자님. 네.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권이 혼을 중시하기 때문에 혼을 중시한다. 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무당들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최순실과 정윤회 주변에 점쟁이들의 뜻에 따라서 국사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성형수술과 그 날짜들 그리고 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도 다 점쟁이가 받아준 날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기운 이런 거에 나라가 좌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무찌르거나 누가 총으로 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근데 이 부분은 신부님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에라도.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세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단죄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 현대사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